음, 마음설계자 7장에서 감정적인 자기지배와 평정심, 고통을 이상화하는 철학의 병폐.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에 쉽지 않은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지금까지 인식을 재구성하고 욕망을 조절하는 법을 설명했다. 합리성과 자기 성찰이 인지적인 자기지배를 위해서 구성요소로 합쳐진 것처럼 재구성과 조절의 도구들은 감정적인 자기지배를 위한 구성요소로 합쳐진다. 자기지배는 감정 조절 기술의 절정을 나타내며 충분한 평정 상태를 특징으로 한다. 평정심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많은 철학자의 찬사를 받아왔고 어떤 철학자들은 그것이 인생에서 최고 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평정심이 칭송받는 것은 아니다. 고통을 이상화하는 것처럼 의인은 사람 중에는 19세기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있다. 사람들의 방식은 여기서 갈린다. 영으로 평화와 행복을 지키고 싶다면 믿어라. 진리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의심해라. 프리드리히 니체. 이 논문은 지적인 용기에 대해서 영감을 일으키는 외침이지만 맹목적인 믿음과 심리적인 행복을 동일시하는 불행한 실수를 범한다. 니체가 의미하는 바는 진실은 고통스러울 밖에 없고 진실을 정확히 인식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진실을 추구하는 비관적인 사람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 낙천적인 맹신자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과 일치한다. 하지만 이 고정관념이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한 가지 유형의 자기지배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유형의 자기지배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 경우에는 인지적인 자기지배를 갖추고 있지만 감정적인 자기지배력이 부족하거나 그 반대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두 마리 토끼를 잡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두 가지 자기지배력을 모두 가진 사람은 겉보기에 가혹한 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 것이고 오히려 그래서 더 행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날카로운 믿음이 꼭 냉소적인 태도와 함께할 필요가 없음을 증명하는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 당신이 세상의 씁쓸한 진실을 과감하게 마주하고 고통과 비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한 영역에서는 강점일 수 있는 자질이 다른 영역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면서 지적인 성숙과 감정적인 성숙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예컨대 낙관주의라는 단어에서 매우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인지적인 낙관주의는 진실을 왜곡이며 결과를 원하는 대로 믿으려는 의지가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는 진실보다 강력하다. 반면에 감정적인 낙관주의는 우리의 삶의 특징은 진실이나 결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매우 유연한 태도다. 당신이 인지적인 현실주의자이면서 감정적인 낙관주의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니체의 또 다른 응변적인 문장도 비슷한 오류를 보여준다. 고통스러운 단련,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단련. 이것만이 지금이지 인간의 모든 향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대는 모르는가? 여기서 니체는 감정적인 자기지배를 희생해야 행동적인 자기지배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굳이 소파에서 내려오거나 수도원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은 맞다. 그러나 오직 고통만이 우리에게 위대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이다. 고뇌하는 위대한 예술가의 신화는 현실에 근거하지 않는 또 다른 고정관념일 뿐이다. 감정적인 자기지배와 행동적인 자기지배를 동시에 추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의욕이 없는 사람들을 실제로 연구한다면 평온함이 아니라 우울함이 이르는 정신 상태가 관찰이 된다.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감정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세상에서 발전할 기회를 추구하는 능력을 약화하지 않는다. 니체는 낙관적인 관점을 자주 칭송했지만 위대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더 연약하며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니체의 철학은 억압받는 집단이 자기 약점을 이상화하는 것에서 이른바 노예의 도덕이라는 윤리체계가 시작이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니체 또한 노예의 도덕을 창조하고 고통을 이상화한 이유는 그것이 그에게 유일한 선택지였기 때문 아닐까?
니체마저도 자신의 비자발적인 고통을 위대함으로 포장함으로써 나약함에 대한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것은 아닐까? 시대를 통틀어 많은 사상가가 비슷한 방식으로 고통을 옹호했지만 나는 그들이 정말로 고통받는 사람인 것처럼 구분다고 생각한다. 당신이 감정을 고도로 통제하는 방법을 배워볼 갈수록 불행, 비관, 감정적인 무력감에 대한 주장들이 점점 더 당신을 당혹스럽게 할 것이다. 강한 사람만이 자기 가장 필요한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고통을 구분하는 방법을 안다. 에밀 도리안 목격자의 자질. 감정이 행복한 삶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해야 할 일을 목록에 고통을 올린 사람이 없는 반면에 대부분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긍정적인 감정을 포함한다.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과 마찬가지로 종종 우리의 목표를 방해하고 때로는 파괴하기까지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했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후기 그리스 사상가들의 접근 방식과는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이란 단순히 가장 긍정적이거나 평화로운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올바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감정은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없애려 애쓰지 말고 적절한 비율로 적절한 감정을 경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나는 적절한 감정의 결합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을 보편적인 황금률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의 직관으로 본다. 감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접근 방식이 삶의 전반적인 행복으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실제로 존재한다. 한 문화 비교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경험한 감정, 원하는 감정, 행복과 우울증의 수준을 측정했다. 대부분 문화에서 행복한 사람들은 유쾌함이든 불쾌함이든 자신이 경험하고 싶어하는 감정을 더 자주 경험하는 사람들이었다. 심지어 이 패들은 자신이 실제로 느끼는 것보다도 덜 유쾌하거나 덜 불쾌한 감정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됐다. 경험한 감정과 원하는 감정의 차이를 조절해도 그 패턴은 바뀌지 않았다. 이런 연구를 하는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불교에서 말하는 평정심의 목적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감정적인 자제력의 강력한 근거를 제공한다. 감정적인 자기지배력이 강해질수록 자신의 목표와 이상에 일치하는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 나는 부정적인 감정이 결코 우리의 이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이 바람직한 상황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철학자들과 대중문화는 고통을 이상화함으로써 바람직하지 않은 경험을 일반화하고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큰 폐해를 끼쳤다. 감정 알고리즘의 버그를 수정하라. 인간에게는 내가 속박이라고 부르는 감정을 조절하고 억제할 힘이 없다. 그런 감정에 좌우되는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운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에게 더 나은 상황을 바라보기는 하지만은 그 감정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여전히 최악의 상황을 따를 수밖에 없다. 스피노자. 감정은 적응적인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감정은 우리 조상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웃들과 교류하고 동맹과 협력하게 해줬다. 그리고 삶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에서 도망치게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게 하고 공동체 구성원들을 소외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게 했다. 원시시대 인류의 원초적인 감정은 유전자를 전파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존재했다. 우리가 물려받은 감정이 현대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에 부합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를 그러는 보장은 없다. 감정은 우리의 개인적인 목표에 도움이 될 때만 유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감정은 본질적으로 유용하지도 않고 반드시 유익하지도 않다. 감정이 우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르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러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초적인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를 오해하는 것이다. 원초적인 감정은 우리의 목표와 가치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감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광범위한 상황에서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진화한 확률적인 시스템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몇몇 철학자는 추종자들에게 정령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심리건 쪽에서는 감정 반응을 사람마다 다르게 바라본다. 어떤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
부정적인 감정 알고리즘을 제거하려면 감정보다 개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 어떤 인식은 불안, 질투, 분노에 대항하는 알고리즘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런 인식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들이 개성되어 왔다. 우리는 위대한 심리 건축가들의 지혜로운 치유의 언어들을 성문화할 수 있다. 이 교훈을 당신의 소프트웨어에 포함할 수 있다면 그 소프트웨어는 분노, 부러움, 슬픔을 입으라는 생각이 떠올랐을 때 자동으로 실행되어서 고통스러운 반응을 무력화할 것이다. 지금부터 특정 감정을 다루도록 재설계된 알고리즘 중에서 몇 가지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감정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며 각각의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 소개하는 알고리즘은 수백 가지 가능성 중에 하나다. 모든 것은 단지 제한일 뿐이고 어떤 감정이 언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분노와 증오. 자신의 전략적인 목표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방해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분노가 발생한다. 분노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수치심을 안기거나 물건을 훔치는 것 등 규율을 위반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진화한 사회적인 감정이다. 언뜻 이 억제력이 오늘날에도 유용한 기능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대개 분노는 상황이나 무생물을 향해서 표출된다. 의식적인 비난의 대상이 없음을 자신에게 일깨운 후에야 분노가 가라앉고 분노와 증오가 자기 자신 말고는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피해를 받다. 분노. 나는 화를 내면서 자신을 해치고 있을 뿐이다. 분노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도 상황을 다루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인 경우는 거의 없다. 노자의 도덕경은 최고의 싸움꾼은 결코 화를 내지 않는다고 일컬어준다. 싸움꾼조차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분노가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는 상상하기 어렵다.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한 진정한 의리인가 동기를 이해할수록 어떤 것에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점점 더 불합리해진다. 위대한 사람들은 장애물, 위협,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탁월한 전략을 개발한다. 공격자들에게 공감과 유머, 합리적인 배려로 반응하면서 자기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 사람은 분노하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다. 수도와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분노를 가라앉히는 특효약은 잠시 멈추기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잠깐 멈추라고 자신에게 요청해라. 분노가 지연된다면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분노를 숨겨두라. 분노를 이끌어라. 분노의 모든 표현을 반대로 바꿔라. 표정을 이완시키고 목소리를 부드럽게 하고 걸음걸이를 더욱 차분하게 해라. 세네카는 분노의 표현을 바꿈으로써 감정을 억제하고 그것이 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에 분노를 느낄 때 이런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다면 점진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다. 당혹감과 수치심은 사회적인 지위, 규범 준수와 관련된 사회적인 감정이다. 앞서 사회적인 지위에 감정적인 투자를 줄이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이야기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도 자신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거부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이런 수치심에 대처하고 사회적인 비준에 대한 욕망을 다루는 긍정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요가 지도자 여기 바하자는 모욕의 고통을 약화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 알고리즘 중에서 한 가지를 제시했는데, 만약에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모욕적 행위를 인간적 가치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그들과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바라본다면 당신은 한동안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평가는 종종 당신에 대한 어떤 의미 있는 이야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불안과 더 관련이 있다. 다른 사람들의 모욕에서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드문 경우에도 당신은 단지 행동을 바꾸는 일만 하면 되지 이런 변화의 고통을 느낄 필요는 없다. 부러움과 샤덴프로인데, 부러움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내가 원하거나 가질 자격이 있다고 느끼는 것을 타인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하는데 생겨나는 것이 감정이다.
문제가 있어. 수치심. 뭐 이걸 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갖지 못한 것을 탐내면서 이미 가진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역시 한때 당신이 가지고 싶어 했던 것이었음을 명심하라. 에피쿠로스. 그래서 감정에 맞서기 위해서 자신의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에 포함시키고 그것을 주변 상황과 절대 비교해서는 안 된다. 최고되지 마라. 유일한 사람이 되라. 케빈 켈리. 부러움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직 자신과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관점을 내부로 돌리는 것이다. 1차원적인 평가 대신에 당신의 자질과 강점을 똑똑한 조합으로 자신을 평가한다면 당신이 부러워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발시름. 두려움, 걱정, 그리고 불안. 두려움은 심각한 위협에 처했을 때 도움이 되는 유용한 반응일 수 있지만 미래의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오늘날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불안을 경험한다. 불안은 미래로 확장되는 두려움이다. 불안은 종종 먼 장래까지 고민하게 하며 마감일을 맞추는 것에 대한 걱정부터 머리카락에 대한 극렬한 공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불안은 유전자에 대한 위협을 피하도록 알려주는 일종의 경고 신호로 작동하지만 오늘날에는 쓸데없이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다. 불교는 왜 진실인가의 저자 로버트 라이트와의 영상 대담에서 넬슨은 만성불안의 원인을 설명했다. 그는 인간의 위협 감지 시스템이 다른 많은 신체 반응과 같이 자연선택으로 가면하게 형성되어서 자주 오류를 일으킨다고 말하면서 덧붙이기를 이것이 우리가 화재 감지기를 무시하는 이유입니다. 일생에 한 번 더 발생하는 진짜 화재가 아니라 매주 태워먹는 토스트에 대한 경고니까요. 내수의 화재 감지기 비유는 특히 불안이 오류에서 비롯될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상들의 세상과 점점 더 달라지면서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가능성이 점점 더 커졌다는 뜻이다. 불안은 주로 부적합한 반응을 부르는데 현대인들은 위험을 피하고 마감일을 맞추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수시로 알람이 울리게 할 필요가 없다. 불교는 이런 불안을 해소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붓다는 우리의 걱정과 근심 자체가 위협에 대한 경고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부른다고 강조했다. 자기 생각을 경계하지 않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붓다. 불교 승로 산티의 대가가 제시한 간단한 알고리즘을 내면화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왜 걱정하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왜 걱정하는가? 어떤 경우든 걱정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걱정이 생기는 순간 걱정의 무의미함을 기억하도록 마음의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하면 감정을 감정 목록에서 서서히 제거할 수가 있다. 그 밖의 예상치 못한 버그들, 슬픔과 우울증,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소중한 대상, 치밀한 관계 등 자신에게 중요한 뭔가를 잃었을 때 느낄 때 사람들은 슬픔과 우울증을 경험한다. 어떤 슬픔은 나쁜 결과를 피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경험하는 상실과 슬픔의 많은 부분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왜 그렇게 고통을 느끼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며 다른 감정적인 구조의 불행한 부산물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다. 내에서는 상실 후의 슬픔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큰 상처를 받으리라고 예상했다. 그런데 이들이 깊은 슬픔을 느끼는 사람들인 만큼이나 삶과 사회적인 관계에서 건강해 보인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다고 한다. 슬픔을 다루는 부터의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세상은 죽음과 부패로 고통받고 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본성을 깨닫고 슬퍼하지 않는다. 불교는 성공과 재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런 방식으로 발생시키라고 강조한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깨닫을 때 거듭되는 유한함의 비극을
슬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감사할 수 있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다. 죄책감과 후회. 자신의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죄책감이나 후회를 느끼게 된다. 이런 감정은 자신의 가치관을 강화하는 요양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적절한 시점에 활성화되도록 양심을 보정해야 한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서 당신은 잘못된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는다. 당신은 죄책감과 후회의 물결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감정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된다. 후회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즉시 자신에게 말하라. 후회는 첫 번째 어리석음에서 두 번째는 어리석음을 더하는 것일 뿐이라고. 니체. 죄책을 대신하다. 소아리스는 해야 한다는 이유로 뭔가를 하는 것을 멈춰라. 그것이 뭔가를 해야 하는 이유처럼 느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심사숙고할 때 당신의 유일한 의미는 주어진 시간과 정보를 통해서 어떤 행동이 최선인지를 알아내는 것이다. 만약 무엇이 최선일지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떤 선택을 했던 자신을 탓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다면 결과를 두고 자신을 비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당신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만 후회가 활성화되기를 원하고 이상과 일치하도록 자신을 격려하고 싶을 것이다. 질투와 소유욕. 질투는 부러움과 달리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이며 특히 매력적인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질투에는 짝을 잃는 것을 방지하려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 다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과 마찬가지로 질투는 이런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 원초적인 수단이다. 당신의 소유욕은 유전자를 전파할 수 있을 만한 시간 동안의 파트너를 독점하자고 할 것이다. 하고자 할 것이다. 당신을 괴롭히는 질투심을 누그러뜨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우선 파트너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당신을 떠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믿음으로써 질투심의 민감도를 낮출 수 있다. 철학자 오쇼의 문장은 꽃을 사랑한다면 꺾지 마라. 만약 꽃을 꺾으면 당신이 사랑하는 대상은 죽고 사라져버린다. 그러니 꽃을 사랑한다면 그냥 바라만 봐라. 사랑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감사하는 것이다. 존재를 감사하는 것이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감사하는 것이다. 질투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절대로 그들을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상대방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발전하도록 돕고 싶을 것이다. 사랑, 동정심, 공감. 우리는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성향 외에도 사회에 친화적이고 이타적인 여러 가지 성향과 감정을 물려받았다. 블룸은 공감이 우리의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에 정정 역효과를 가져오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하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너무나 동정심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 의미 없는 고통을 주기적으로 겪는 이들도 있다. 또한 동정심은 배려받는 사람들의 의지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는 사람들은 공감해줄 누군가를 원하고 배려심이 많은 친구는 그들의 부정을 지적하고 조언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직접적으로 도와줄 가능성이 더 크다. 블룸은 일반적으로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즉 사이코패스들은 충동 조절 능력이 부족하며 예외적인 이타주의자들은 공감 능력보다도 자제력이 더 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미래에 대한 최선의 희망은 모든 인류가 서로를 가족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희망은 우리가 낯선 이들에게 공감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의 삶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과 동등한 가치를 지님을 인정하는 태도에 달렸다. 만약에 당신이 공감을 칭송하는 쪽에 속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고귀해 보여도 여전히 감정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감정, 슬퍼해, 동정적인 슬픔. 누군가 함께 아픔을 느끼는 것이 반드시 그에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야. 반면에 동정심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는 동정심을 다른 방향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 부다, 예수, 심리 건축가들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 연민, 용서를 베풀려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보편적인 동정심은 복지와 사회적인 선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보편적인 동정심은 사회적인 연결을 촉진하고 증오의 감정을 제거하고 사회를 개선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다. 너희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 공감은 생물학적으로 가족과 시족 구성원들에게 느끼도록 설계가 되어졌다.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결국엔 살아있는 모든 생명으로 향한다. 사랑하랴. 최강의 멘탈과 평정심.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이야말로 위대함의 확실한 증거다. 세네카. 회복력은 대정신력의 유행어가 되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피할 수 없는 좌절에서 빨리 회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좌절을 피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실용적이다. 회복력이 강한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고 우울증을 덜 겪고 더 오래 살고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 하지만 더 높은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떨까? 쓰러진 후에 정서적인 회복력이 발휘되고 있다면 정서적 강인함은 애초에 무너진 것이 아니다. 강인한 마음은 강력한 면역체계를 가진 마음이며 굽히지 않고 더 많은 역경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이다. 우리는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대비함으로써 마음을 강화할 수 있다. 자신을 어려움에 노출함으로써 자신을 단련하고 마음이 실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게 한다.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촉발될 수 있는 감정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새롭게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할 수 있다. 감정은 정교한 도구다. 이 도구는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충돌하는 정념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할 때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 감정이 유용하다고 믿는 것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면 당신은 감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감정이 당신을 이용하는 것이다. 감정. 프로그래밍. 바람직하지 않은 감정은 두뇌의 소프트웨어의 버그다. 가치관과 충돌한다고 느껴지는 감정적인 범주는 심리적인 코드 취약성을 드러낸다. 사회 문화는 상처를 받고 화를 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사람들에게 열심히 강조한다. 이는 프로그래밍에 당신이 만든 코드에 오류가 있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물론 괜찮다. 그걸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뿐이다. 하지만 이제 디버깅 할 때가 됐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은 교정될 수가 있다. 당신이 그 감정들을 교정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큰 상관이 없으며 당신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최적화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일부이다. 평정심은 심리적인 강인함과 통제력의 정점이다. 평정심은 마음의 균형이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유이며 이익과 손해의 명예와 지역, 칭찬과 비난, 쾌락과 고통에 동요되지 않는 내면적인 평형 상태다. 평정심을 고대의 현재만이 도달할 수 있다는 정신적인 경지라고 생각이 쉽지만 그것은 당신이 이미 도달한 정신적인 상태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당신이 5년 전에 겪었던 문제를 다시 생각해봐라.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고민했나 싶지 않은가? 분노, 두려움, 불안, 슬픔을 유발했던 상황은 과거에 그랬던 것과 달리 이제는 더 이상 고통을 주지 않는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런 문제들이 쉽게 느껴지고 대부분은 실제로 사소한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평정심은 5년 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현재의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다. 파도가 끝없이 몰아쳐도 굳건하게 서 있는 바위 언덕을 닮으라.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견디면 거친 물결도 결국 잔잔해질 것이다. 평정심. 그렇군요. 합리성과 자기성찰이 인지적인 자기지배의 구성 요소로 합쳐진 것처럼 인지 재구성과 욕구조절은 감정적인 자기지배의 구성 요소로 합쳐진다. 심리관 쪽은 가장 긍정적이거나 평화로운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올바른 감정을 경험하려고 노력하는 접근법을 취한다. 당신이 마주치는 모든 역경을 정신적인 시험으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감정의 최적화를 목표로 할 때는 평정심이라는 고대의 이상을 함양하도록 노력하자. 평정심을 함양하고 마음을 차분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배웠다면 마음을 올바른 방향으로 능수하게 이끌 준비가 된 것이다.